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미안하다. 30해를 한결같이 형님이라 나도 먹고 부르며 살아야 해서. 따르던 그 사람이 제 눈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미안하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나도 말이야. 먹고 살아야 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미안하다. 올해 56입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경리로 30년을 일했고 아내와 대학생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최태준 형님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6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형님은 저보다 2살 위 선배였죠. 첫날 출근했을 때 사무실 구석 자리에서 어색하게 앉아있던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 준 사람이 형님이었습니다. 민수 씨 맞죠? 나는 최태준이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해. 형님의 그 따뜻한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형님은 제게 단순한 직장 선배 이상의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 소주 한 잔도 같이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함께했죠. 형님은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형님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내 순이를 만난 것도 형님 소개였으니까요. 형님 회사 동료 여동생이었던 순이는 첫 만남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형님은 우리 둘이 만날 때마다 자리를 만들어주셨고 저희가 결혼식을 올릴 때 주례까지 서주셨습니다. 민수야, 태준 형님만큼 좋은 사람 없어. 우리 평생 형님 모시고 살자. 아내도 형님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3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 형님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부동산 투자 관심 없어? 내가 좋은 정보 하나 있는데. 형님은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자주 꺼내셨습니다. 내 친구가 부동산 개발하는데 말이야. 이번 프로젝트 확실해. 최소 2배는 남겨. 너도 한번 해볼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은 월급쟁이가 무슨 투자를 해. 그냥 꼬박꼬박 저축이나 하자. 그러던 중 올해 초에 제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겁니다. 박민수 씨 췌장에 혹이 보이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 그 무서운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형님이 달려와 주셨습니다. 민수야, 걱정하지 마. 나한테 좋은 의사 친구 있어. 내가 다 알아볼게. 형님은 정말로 유명한 병원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덕분에 빠르게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수술은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빌려줄게. 형님이 이럴 때 쓰라고 돈 모은 거야. 걱정하지 말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차마 돈을 빌릴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민수야. 형님 말 좀 들어봐. 그 돈 걱정하지 말고 투자나 하나 해. 내 친구가 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석 달 안에 2배로 불어.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형님은 자주 병문안을 와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형님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형님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지금 시간 돼? 급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바로 나가서 형님을 만났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소주집이 아니라 처음 보는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형님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안에는 투자 계약서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형님? 내가 투자한 프로젝트 건데 말이야. 명의를 좀 빌려야 할 것 같아서. 명의요? 응.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 내 명의로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거든. 내 명의로 해주면 나중에 다 정리해 줄게.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형님, 이게 정확히 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수야, 의심하는 거야? 형님이 너한테 나쁜 짓 하겠어?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돼. 형님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아니요, 형님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형님은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알았어.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줘야 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이상해. 명의를 빌려달래.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명예 대여가 얼마나 위험한 건데. 다음 날 형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금형의 대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무리한 부탁했나 보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형님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서야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그동안 좀 바빴어.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저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약속 장소는 형님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도착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은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30년 지기잖아. 네, 형님. 그동안 내가 너한테 잘해줬지? 물론이죠, 형님. 형님은 제 은인이세요. 그럼 하나만 부탁 들어줄래? 형님은 다시 그 투자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형님, 그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민수야. 내가 지금 진짜 급해. 이거 아니면 내가 망해. 형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와줄 수 있어.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돼. 형님, 저 정말 그건 못하겠어요. 명의 대여는 불법이잖아요. 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법? 야, 이 새끼야. 30년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금 나한테 불법 타령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제게 욕을 하신 겁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욕이었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내가 지금 3억이 필요하단 말이야. 3억. 이번 달까지 돈 못 구하면 내가 파산이야. 형님,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투자하신 거예요? 부동산 개발이었어. 내 친구가 한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그 새끼가 먹튀했어. 형님,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신고? 신고해봤자 돈 돌아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돈이야. 그래서 투자자들이 내 명의로 하면 안 믿어. 신용 불량자가 될 판이니까. 그래서 내 명의가 필요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만약 명의를 빌려드렸다가 문제 생기면 제 가족도 다 망가져요. 그 말에 형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가족? 내 가족? 내가 그동안 내 가족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 결혼도 내가 시켜줬고 내 아들 태어났을 때도 내가 축의금 제일 많이 냈어. 형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이요.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 하. 웃기고 있네. 야, 박민수. 너 진짜 배은망덕한 새끼구나. 형님,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마음 정리되시면 연락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형님이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오늘 여기서 안 나가. 도장 찍을 때까지. 형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형님, 놓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 뭐가 안 돼? 내가 30년을 내한테 투자했는데 이 정도 회수도 못해? 투자요? 그래, 투자. 난 너한테 30년 동안 투자했어. 너 결혼시켜주고 너 자식 교육비도 대주고. 다 이유가 있었어. 언젠가 너한테 쓸 일 있을 줄 알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봐, 임마. 세상에 공짜로 잘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다 이유가 있어. 나는 처음부터 너 같은 순진한 놈 하나 키워놓으면 나중에 쓸데 있을 줄 알았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우정이, 30년 신뢰가 모두 계산이었다는 말입니까? 형님, 농담이시죠? 그럴 리 없어요. 농담?
하하. 야, 박민수. 너 진짜 순진하구나. 내가 너 좋아서 30년을 같이 있었을 것 같아? 너같이 재미없는 놈을? 형님은 비웃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 결혼시켜준 것도 다 계산이었어. 순이. 그 여자 원래 내가 좋아했던 여자야. 근데 그년이 나한테는 관심도 없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지. 내 친구한테 시집 보내놓으면 나중에 쓸모 있겠다고. 순이를? 형님이? 그래. 너희 부부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봐. 그게 다 내 계획이었어. 언젠가 내가 위기에 처하면 너희가 날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도장 찍어. 아니면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마누라한테 직접 부탁할까? 아, 참, 너네 집 주소 알지? 너네 아들 학교도 알고. 협박이었습니다. 형님 제정신이세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증거 있어? 우리 30년 친구잖아. 친구끼리 술 한잔 하면서 농담한 게 뭐가 범죄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야, 이 새끼야. 진짜 끝까지 안 들어줄 거야? 그럼 나도 방법이 있어. 형님은 본인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준호가 술집에서 여자애들이랑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내 아들 요새 노는 거 좀 세더라. 미성년자랑 술 먹고.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내 아들 인생 끝이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미쳤어? 내가 미쳤어? 야, 박민수.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순진하게 살면 호구 되는 거야. 너 같은 호구를 이용해 먹는 게 뭐가 나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을 밀쳤습니다. 형님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야, 박민수. 너 오늘 죽었어. 형님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집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저를 보고 아내가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대답도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꺼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친형제보다 더 믿었던 최태준, 그 형님이 저에게 던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우정이었고 제 아들 준호까지 들먹이며 저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쏟아내듯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두드렸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협박과 명예 도용교사 미수로 신고하려 했으나 교묘한 형님은 단 하나의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며 걷던 제 눈에 변호사 사무실에 무료 법률 상담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세요. 다시 연락이 오면 무조건 녹음부터 하십시오. 변호사의 말은 맞았습니다. 이틀 후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앱을 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내가 급해서 실수했네. 만나서 얘기하자. 가식적인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 30년이 계산이었다면서요? 제 아들까지 협박해놓고 이제 와서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제 선포에 형님은 일주일간 침묵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옆에서 저도 함께 녹음기를 켰습니다. 순희 씨죠? 저 최태준입니다. 남편 비리는 거 알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지. 그나저나 아들 준호 학교 생활 잘하나요? 내 후배가 그 학교 선생인데 준호가 말썽이 좀 많다던데.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분 후 이번엔 제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리부 직원은 당황한 목소리로 최태준 이사님이 과장님 장부에 횡령 의혹이 있다고 확인해달라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30년 격리 인생, 단 1원도 빼돌린 적 없는 저에게 횡령이라니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녹음 파일을 들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협박과 업무 방해 교사 충분히 성립됩니다. 고소하시죠. 경찰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회사 감사팀이 제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저는 떳떳했습니다. 며칠 뒤 감사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님, 30년 동안 이렇게 완벽하게 장부를 관리한 분은 처음 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칼날은 형님을 향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가 드러나며 형님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녹음 증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재판은 석 달 뒤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그를 보며 판사가 물었습니다. 30년이나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돈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그게 제 가족을 협박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제 증언에 법정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결 피고인 최태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재판장을 나서는 제 뒤로 민수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삶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저를 더 신뢰했고 저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무사히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은 준호의 등록금으로 썼습니다. 형님이 제 인생에 남기고 간 마지막 강제적인 선물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년 뒤 아내와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 야윈 모습으로 혼자 있는 형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친구 조심해서 사귀어야 돼요. 기특한 아들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30년 세월이 아깝냐고요? 물론 아깝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이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부장실 창밖 풍경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점심시간 아내에게 전화해 뜬금없이 사랑한다고 말해봅니다. 퇴근길엔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 한 송이를 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반겨주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무너지지 마세요.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택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보물은 지금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가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